조진입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할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성균관장이신 최종수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권용태 전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고 K콘텐츠 아카데미 포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계신 우리 백이영 회장님의 개막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님, 그리고 최종수 성균관장님, 권용태 전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또 우리 K콘텐츠 아카데미 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이 우리 국회의원회관에서 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의정연구회, 그리고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준비를 하는 데 애써주신 권호준 국학부 부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학부 포럼은 한류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손 콘서트로 마련됐습니다. 한류를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세계적인 스타, 오징어 게임, 글로벌 차트, 그리고 넷플릭스의 순위, 그리고 K-팝 공연장, 그리고 요즘 BTS까지 이런 열광과 성취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한류의 중요한 모습이고 또 그 결과 우리 K 콘텐츠와 우리나라의 국격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그 화려한 장면 뒤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한 사람들, 해외 시장을 개척한 사람들, 번역하고 소개한 사람들, 현장에서 관객을 만난 분들, 정책과 산업의 기반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 콘텐츠를 선택하고 해석하고 사랑해 주시는 해외 수용자 팬들입니다. 한류는 어느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스타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손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쿠카프는 K 콘텐츠를 둘러싼 현장과 학문, 산업, 정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공론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지 차분히 묻고 함께 고민한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포럼을 열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 콘텐츠 활용은 이제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정책과 공공성, 국가 이미지, 글로벌 교육, 미래 세대의 창의성과도 깊이 연결된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가 현장의 경험과 학문적 성찰, 정책적 상상력이 함께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이 코카프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작은 출발점이 되고 K 콘텐츠와 한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공론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산 증인이신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님의 축사를 청해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2분이 낸 책을 지짐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방금 배현정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한류라는 것은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하면서 대중문화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류가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에서는 아시아로 번져나가서 인기가 있기 시작해서 그것이 K-드라마, K-무비, K-팝 등으로 해서 K-컬처를 이루더니 201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뻗쳐나가기 시작하고 2020년대는 북미, 미국으로 해서 BTS와 함께 널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류가 세계적으로 범위를 넓히고 또 강도가 세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류가 만들어졌겠는가? 제가 책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가난과 순환을 많이 당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과 순환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어떤 집단적인 욕망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그 문화적으로 성공하고 문화적으로 성공한 것이 한류를 탄생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참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83개 국가에 원조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를 보통 234개 국가로 합니다. 234개 국가 중에서 GDP가 10지서부터 15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량과 수출량이 세계 7위입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입니다. 아프리카에 55개 국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55개 국가의 GDP 합산이 작년 말 통계입니다. 1조 7,500억 불, 대한민국이 1조 8천억 불입니다. 아프리카의 55개 국가의 국력 더한 거하고 대한민국 국력이 같습니다. 국토 면적, 한국이 남한만 얘기하면 10만 제곱킬로고 아프리카가 3천만입니다. 300배 넓은 땅의 국력과 대한민국 국력이 같아진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한 나라는 아마 다른 나라도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본하고 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이 특별히 IT 산업이 세계적으로 90년대, 80년대부터 들고 일어나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고 이것이 특별히 동북아의 중국, 일본, 한국이 아시아, 특별히 동북아의 리딩 컨트리, 주요 지도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 지도국가의 문화가 컬처로서 한류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지 않았나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유명한 인화의 성공 신화나
영웅담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 12분이 모여서 연구하고 또 실패담과 인내담을 만들어낸 그 어떤 문화적인 축적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12분 제가 오면서 지금 12분 다 뵀어요. 권호진, 김경희, 김현환 오셨어요? 저기 있어요? 김현환, 남현정, 누가 남아있어요? 안 오셨어요? 백이현, 그러시고 백이형이더만요. 예, 나한테 백이현으로 적어주셨는데 이소윤 안 오셨구나. 그 다음에 이수지 오셨군요. 그 다음에 한경아 안 오셨군요. 그 다음에 홍성아 그것도 외국에 계십니까? 야마모토 조호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습니까? K세속 거기 나오십니까? 12분을 제가 다 왔습니다. 책은 못 봤어요. 책이 없어서 책을 못 봤는데 그 12분은 잘 외고 그 다음에 책 나오면 책 가서 이렇게 제가 보여줬습니다. 이분들은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국가와 개인 사이, 그리고 그 텍스트와 삶을 잇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를 K컬처를 만들어내는데 기획하고 전달하고 번역하고 조종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스며들어가게 해서 한류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랑스러운 문화 흐름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12분이 계속 노력해서 작게는 한류고 나아가서 한국 문화의 발전과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철 회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회장님께 박수 보내주세요. 회장님, 저희가 그 회장님 모시고 사진 하나 같이 찍고 싶습니다. 요 무대에서 사진 한번 같이 찍는 걸로 하시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빈 여러분과 우리 코카푸 회원분들 앞에 나와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12주문에서 절반쯤 오셨군요. 해외 영어도 좋아하고 계속 저 사진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신 분 없어요? 여기 다 나오고 권영태 선생은 권호진 씨 아버지시고 그래서 40년 전에 수석 전문위원으로 일하셨어요. 원래 코카푸 포럼은 참석하신 분 모두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기념사진 찍고 나서 바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단상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 잘하십니다. 조금요. 네, 우리 정 회장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와서 사진 찍으시죠. 거기 들어가고 싶다. 셋째 줄은 뒤에 올라가 주시죠. 같이 안 가시겠어요? 좀 좁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좁혀주시면 좋겠죠.
끝에 계신 분은 한번 더 올라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끝에 계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다시 한번 파이팅! 파이팅! 한번요. 시켰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예, 단상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위 중앙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코카프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오셔서 아까 제가 인사만 할 때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저기 키르스의 이상료 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죠. 인사해 주시죠. 네. 그리고 저희 코카프 고문이신 현정주 스님 나오셨습니다. 원래 교회사 인사물에 기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타이밍을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못해서 지금 숙제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원래 K 콘텐츠 아카데미 포럼은 그러니까 한류가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K 콘텐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혹은 미디어에서 우리 한류의 성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류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맞으려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그 미래를 생각해서 기존의 학계나 혹은 정부나 미디어에서만 하던 것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같이 학계와 그리고 정책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고민해보자. 그래서 만든 자발적인 민간의 부모회 같은 성격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만든 지 지금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매달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오늘은 여기 보이죠? 한류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손.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스타와 혹은 수출 몇억 불에 상당하는 효과 어떤 경제적 수치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같이 저는 방송국 PD예요. 방송국에서 막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작가분들, 영화판 그리고 글 쓰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이 한국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마켓을 다니는 우리 마케터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우리 한국 콘텐츠를 사랑하는 즐겨와준 그런 한류 팬들이 사실 이 한류의 주인공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책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을 냈는데 책 이름하여 한류에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사실은 우리 코카프 회원님들한테는 거의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이 와주실 그 생각하지 못하고 책을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시중에서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시면 충분히 좋은 내용 같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패널분들 그러면 패널 자리에 잠깐만, 제가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으니까 축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균관장이신 최종수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회장님께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혼자 보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한류로 만든 보이지 않는 손 권호진 박사하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제가 존경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만 우리 젊은 분들이 한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끌어가려고 그러시니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감동받는 거는 이제 그 미처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류가 우연이 아니듯이 당신의 도전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가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여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가슴이 뜨겁게 좀 떨립니다.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저 할아버지가 무슨 가슴이 떨린다고 그래요? 저 가슴이 지금 실제로 떨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한류 원조 아이가 K-팝이나 뭐 BTS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한류의 원조는 누구냐? 제가 전에 학술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류의 원조가 누구냐? 한류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우리 문화 한류 얘기가 나왔을 때 원조가 누구냐? 어느 학자 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당신이 찾아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었어요. 한류의 원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추사 김종국 선생이다. 유물선 뿐이 아니고 서예고 한문이고 뭐 다양하게 섭렵을 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우뚝 선 그런 분이거든요. 그때 한류의 원조가 누구냐 그 생각이 문득 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인사 겸해서 권 박사님하고 여러분들 격려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 시대부터 한류가 우리 조상 피도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분을 학문적으로 뿐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꼭 꽃 피우고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축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최종수 성균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안 챙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한류의 원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 다 이제 앞자리로 좀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치울게요. 저희 남윤정 선생님 여기 앉아주시고요. 우리 다 저자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 코카프 분들의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든 말을 좀 길게 했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시작합니다. 오늘의 여기 그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소개를 짧게 부탁을 드리고 바로 우리 패널들의 발표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는 여기 근호진 선생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릴까 했는데 지금 바쁘시니까 우리 거기 늦게 오신 남현정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자신의 소개를 짧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 늦게 와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요. 네, 저는 스마트 CMS의 남현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맡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일도 아니고 그러한 콘텐츠를 만든 분들과 그리고 유통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소위 말하는 행사쟁이라고 하잖아요. 마이스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네트워킹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세미나나 아니면 전시회나 이러한 형태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상 프로덕션 운영하고 있는 이수지라고 합니다. 영상 제작과 연출을 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영화나 드라마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 실무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경력을 오랫동안 지는 한국 영상 산업의 현장 기록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동안 이제 한국 영상 산업이 변모해온 과정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이고요.
책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류는 옳다, 다르다 라는 내용으로 저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KBS에서 바로 앞에 있는 회사입니다. KBS에서 38년 일했고요.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라틴 아메리카랑 여러모로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님을 따라서 학교, 고등학교 시절 아르헨티나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제가 체감한 곳이 아르헨티나, 남미, 라틴 아메리카이고요. 또 방송사 일하면서 어찌어찌 또 라틴 아메리카 여러 인연을 또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책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호준 박사님께서 아예 단상에 서서 발표를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 국회에서 포럼을 혼자서 다 준비하다시피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발표할 김호준 박사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스크린에 화면을 좀 띄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공저로 쓴 한류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책을 모티브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린 대로 권호진입니다. 방송인으로 34년 동안 SBS에서 근무했고요. 그리고 지금 K콘텐츠 아카데미 포럼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한류의 시조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류를 처음 시작을 했고 또 오랫동안 했다는 뜻이겠죠. 저는 제가 국내 마케팅과 해외 수출했던 대표작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래시계, 올인, 천국의 계단, 발리의 생기팀, 그리고 파리에 아닌 상속자, 시크릿 가든, 별에서 온 그대 등등입니다. 물론 최근에 방송하고 있는 최근작들도 너무 훌륭하지만 제가 실제로 초창기에 담당자로 뛰어다니면서 마케팅을 하고 수출을 했던 그 초기 작품들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최근 한류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요즘 한류가 정말 대단하죠. 지난달에 BTS가 컴백 공연을 광화문에서 대대적으로 했고 또 넷플릭스가 이를 생중계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마치자마자 바로 빌보드 차트의 싱글 차트와 앨범 차트 올킬을 했던 그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뿐만 아니라 BTS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BTS의 공연 횟수가 적다며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대통령께서 직접 한국의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쓴 지금 한류는 문화를 넘어서 외교와 정치 영역까지 넘나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이었죠. 프랑스의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부께서 국빈 만찬 중에 한국의 한류 스타들과 셀카를 찍어서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려서 자랑스럽게 이 일을 좀 자랑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K-팝 또 K-한류가 K-푸드와 K-뷰티까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공업 수출이 30% 또 30년 만에 최고로 IT 수출을 뛰어넘었다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한류 열풍에 힘입은 바 큽니다. 자, 그럼 이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과연 처음부터 잘 되었을까요? 저는 1990년에 LG 종합상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에 바로 여의도 트윈타워 길 건너편에 그 당시엔 서울방송이었죠. SBS에 개국하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사진 하단에 보시면 93년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딱 33년 전이네요. 이 젊은이가 LG 종합상사에서 상사의 정신을 장착을 하고 SBS로 와서 패기 좋게 그 당시에 SBS의 드라마와 콘텐츠들을 해외에다가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팔겠다고 이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완전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다녀도 제가 그 당시에 홍콩, 대만, 중국 또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도어투도어 세일즈맨처럼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저희 한국 콘텐츠를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저의 노력은 계속한 그 거절과 거절 속에 저로서는 굉장히 그 아픈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 한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류는 수많은 거절과 그리고 좌절 그리고 도전과 실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그 일본의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팔러 갔을 때 그 일본에서 그 지금도 이름을 잊지 않아요. NHK의 히로시 아키야마상이라고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만들어간 그 자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대대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또 본인들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길거리에 TV를 다니지 않을 정도로 모두 그 TV를 보는 그런 센세이셔널한 환경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저에게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김종환 감독님께 돌아와서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이대로 저희가 곧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번, 3번 출장을 이어갔지만 계속 리액션만 좋고 계약하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반응이면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방으로 부르더니 정색을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일본의 NHK 방송사인데 뭐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들리기엔 어디 감히 일본에 와서 한국 컨텐츠라는 것을 팔려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정말 미국이나 저 해외에서 저 수상한 대단한 작품들 아니면 방송 편성을 조차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호텔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걸터앉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희 한국 콘텐츠가 초창기에는 세계적으로 괄시를 받았던 그런 타임이 있었습니다. 이미 벌써 30년 전이고요. 이후에 저희 한국 드라마와 콘텐츠가 이제 중화권에서 인기를 얻게 되고 또 점점 그 인기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즈음에 일본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한국 프로그램이 요즘 동남아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으니 일본에서 한번 다시 트라이 해보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KBS의 겨울연가가 먼저 편성이 됐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린이라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 파리의 연인, 발리에 생긴 일 연거퍼서 일본에 방송을 계약을 해서 또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없었던 로얄티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이 끝나고 DVD가 팔렸을 때 제가 추정했던 금액보다 공이 2개, 3개씩 더 붙어온 그런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이처럼 제가 상사맨으로서의 그 실패했던 교훈 그리고 에스키모인에게 냉장고를 팔아야 한다는 그 상사맨의 어떤 정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가 판매자였기 때문에 구매자의 시각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 구매자의 시각
또 나름대로 지역별, 매처별로의 전략을 다 합친 그런 결과가 오늘날의 한류의 글로벌화 성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지나가고요. 물론 우리 한류의 발전이 국내 방송 또 세계적인 어떤 그 우리 90년대 초중반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의 뉴미디어가 등장함으로써 또 저희 한국 콘텐츠에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 콘텐츠는 저는 뭐 최근 박사를 받아서 논문에도 썼습니다만 문화 혼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5,000년의 고유한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 아까 우리 성규 과장님께서도 추사 김정희 정치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5,000년 동안의 고유한 한국 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양의 유교 문화, 저희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건전합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서양의 민주주의와 그다음 자유주의 문화까지 더해지고 거기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투톱이죠. 미래형 IT 기술 문화까지 접목이 되어서 저는 초창기에 한류가 우리 틈새 시장에서 분명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는 새로운 어떤 장르로서 자리는 매립했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글로벌 장르로서 확실히 자리를 매김해서 상당 기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국회에 온 김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류는 현장이 만들고 정부가 뒤따라 지원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도가 생태계를 설계하고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류의 장점은 자발성과 진정성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한류를 관리하려 하지 말고 창작자가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는 법으로 보호하고 예산으로 씨앗을 심고 정책으로 설계하되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콘텐츠 산업을 가능하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제도화하고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온 김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희 지금 K 콘텐츠 아카데미 포럼 같은 저희 줄여서 코카프라고 하는데요. 우리 코카프 같은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를 정책 자문 허브로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여러분들께 또 국회에 온 김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온 김에 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백범일지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저는 요즘 마음에 좀 새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또 더더욱 정진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류가 더욱 확산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 앞에 있는 모든 저자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호주 박사님 발표 내용도 물론 좋았지만 아까 사회 볼 때도 그랬고 발표하면 어찌나 유리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저는 KBS에서 일을 하는 PD인데 SBS로 왜 이런 분을 아나운서로 쓰지 않고 마케터로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내용 잘 들었고요. 기빈 중에 아까 제가 소개를 못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거기 전 방통위원이시던 고삼석 위원님
지방에서 오신다고 막 뛰어서 오셨죠? 자리하셨는데 잠시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전 KBS 아메리카 사장을 역임하셨던 김경희 PD님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류는 옳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입니다. 아까 잠깐 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류는 옳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권호진 박사님께서 한류의 A부터 G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한류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그 한류 시장이라고 생각되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소개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사진하고 저의 소개를 잠깐 넣었습니다. 오랫동안 KBS에서 국제협력, 글로벌 사업, 콘텐츠 판매, 채널 확산, 그리고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퇴직을 했고요. 지금 코카프 일을 하고 있고 또 관계되시는 해외에 계신 분들과 국제평화상 글로벌 미디어 피스 어워즈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라디오를 했기 때문에 라디오 부분 심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틴 아메리카는 사실 남미도 아니고 중미도 아니고 북미도 아니고 그런 지리적인 구분이 아니라 문화 차원에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멕시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멕시코가 예전에는 중남미였었어요. 그렇죠? 중남미였는데 1994년 그 나프타 체결하면서 갑자기 북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인가요? 올해 열리는 월드컵에서도 지금 북미 월드컵 개최 국가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19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왜 프랑스에서 만들었느냐? 프랑스에서 보기에 그 북미 위주로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세력이 워낙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은 라틴어 사용, 라틴어 베이스가 되는 언어를 가진 국가들끼리 좀 힘을 합해서 이 앵글로색선, 앵글로 아메리카에 대항하자라는 차원에서 라틴 아메리카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내용은 어떤 지리적인 구역보다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베로 아메리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베로 아메리카라는 것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이 남미에 대한 영향을 자기들이 계속 가지고 싶기 때문에 이베로 아메리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큰 장점은 문화적인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하면은 하나의 획일된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식민지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가 기반이 되고 있지만은 식민지 문화 전에 원래 그 중남미죠. 중남미가 가지고 있던 거대 문명의 문화가 있고요. 그 위에 식민지 문화가 덮여졌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계에서 온 많은 또 노예들이 합해지면서 또 다른 문화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 20세기 들어가지고 많은 아시아 이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도 같이 덮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그런 문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런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한류가 좀 반응되는 부분이 좀 다양한데요. 이 지도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태평양 쪽을 보고 있는 국가들이 한류를 받아들이는 방법하고 또 대서양 쪽을 보고 있는 국가들이 한류를 받아들이는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태평양 연안 국가인 멕시코, 페루, 칠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와의 오랜 교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이민 공동체가 많기 때문에 초기 한주 드라마라든지 K-팝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대신 그 대서양 쪽 연안 국가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은 유럽하고 미국 동부 영향권으로 초기 확산을 좀 완만하지 않았는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대서양권 국가지만은 일본계 이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본에 있는 물론 일본에 이제 일본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브라질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 영향이 큽니다. 근데 이런 지역 부분과 상관없이 이 유튜브라든지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스트리밍 플랫폼 보급으로 이제는 뭐 이게 대서양 지역이 됐던 아니면 태평양 지역이 됐던 그 모든 지역에서 K 콘텐츠는 급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팝도 그렇고 K-드라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설명하셨지만은 또 다음으로 많이 설명하시겠지만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콘텐츠가 되었고요. 아까 우리 고노진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남미에서 지금 굉장히 K-팝이 핫합니다. 멕시코 대통령께서도 뭐 BTS 공연 늘려달라 공식 요청을 하셨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 에서 산토스 브라보스라는 새로운 그 보이그룹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그리고 미국에 있는 라틴어족들 대상으로 그 보이그룹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물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주류 콘텐츠는 그들의 음악이죠. 그들의 음악이고 그들의 콘텐츠이고 또 미국의 팝이라든지 락이라든지 뭐 이런 콘텐츠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지만은 이 틈새 우리 한류 콘텐츠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잘 설명하셨지만은 그 한국의 그 성공 서사, 그 아이돌들의 성장 스토리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책 이름이 보이지 않는 손이고요. 물론 이게 보이는 손인지 보이지 않는 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초기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방송의 역할 전에도 그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요. 사실 우리 동포들이 어떤 문화세포로서 어딜 가다가는 특히 미주지에 더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기에 뭐 비디오 테이프를 불법이 되든 불법이 아니든 비디오 테이프를 서로 나눠보고 또 가까이 있는 미국 친구들이라든지 현지 친구들과 공유를 하면서 한류 콘텐츠를 보급한 것이 동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노진 박사님처럼 우리 콘텐츠 마케팅 수출하신 분들도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뭐 국제상이 있습니다. 그 우리 많은 영화가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방송 프로그램 역시 국제상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 국제 에미상 TV국은 국제 에미상이라는 국제상이 있고요. 그 KBS 드라마 연모가 한국에서 최초로 국제 에미상 텔레노벨라 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가 계속 KBS 선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이게 오랫동안 몸담은 회사고 또 KBS 있으면서 저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류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실 빠뜨리기 힘들어가지고 넣었습니다. 저희 그 KBS 뮤직뱅크
월드 투어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14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장수 해외 투어입니다. 이러한 노력들, 그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방송사들의 해외 채널 운영, 우리 KBS 월드, 아리랑 TV 이런 방송사들의 다양한 노력들도 우리 한류를 전파하는데 지금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뭐 하이브라든지 굉장히 잘 알려진 이런 매체들 전에 방송사들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 연모 얘기를 했는데요. 연모가 국제애니상의 텔레노벨라 부분에 수상을 했습니다. 이 텔레노벨라라는 것이 한국의 드라마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인데 예전에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한국의 드라마를 텔레노벨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기에 비슷한 장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약간 저희의 드라마하고는 다른 호흡이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드라마를 도라마라고 합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도라마라고 하는데 이 도라마라는 것이 사실 일본의 영향이 커서 도라마라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이 먼저 남미에 드라마를 수출했고 지금 일본의 드라마를 도라마라고 인식하는 것보다도 한국의 드라마를 도라마라고 인식하는 분이 많이 큽니다. 우리 한류의 우리 성공 비결은 다 아시는 것 같이 이 문화적인 융합, 팬덤의 힘,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셨던 이 기술의 힘, 세 가지 항목들이 적절히 잘 섞여서 파워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류는 퓨전이다라고 이 적어진 내용대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물론 좋았지만 아주 멋졌습니다. KBS도 왜 이런 전술을 카메라 안에 담아야지 왜 카메라 뒤에서 프로듀싱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아마 우리 패널들 발표를 들으면서 질문과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일단 발표가 다 끝난 이후에 우리 객석에서 또 질문 받고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표를 해주실 분은 이수지 디렉터 스캇 감독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자기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디렉터스 초이스라는 영상 프로덕션 운영하고 있는 연출 감독 이수지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연출을 한 건 2013년도이고요. 그리고 영상업에 처음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거는 2010년 즈음부터인데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장르들을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광고 작업도 여럿 했었고요. 그리고 웹드라마라든지 그리고 장편 영화 작업도 좀 연이 닿아서 하다가 지금은 또 한양대에서 박사 이제 과정을 밟으면서 관련 이제 문화 콘텐츠 연구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나 이화여대 비롯해서 이제 국내 대학들 여러 군데에서 또 영상 기획이나 제작 학생들과 함께 이제 호흡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다양하게 이제 담아봤는데요. 붉은 줄기는 제가 이제 2010년 즈음부터 현재까지 쭉 영상 산업 필드에 있으면서 겪어온 이런 변화들을 정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제가 이제 세부 챕터로 나눈 거는 처음에 이제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OST 시장, 음악 시장과 스토리텔링이 연관되어 있는 이제 형태를 경험한 이야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즈음부터 한국에서 SNS 기반으로 나타나게 된 디지털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이제 산업군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스타트업이 처음 생기고 이제 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겪은 이야기들도 넣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SNS에서 보게 되는 스낵 콘텐츠들은 도대체 수익 구조를 어떻게 또 모색하면서 발전해 왔는가,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로맨스 생산에 대한 해외 반응들을 이제 엮어가지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쭉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제가 영상업에 입문했을 때 있었던 영상 프로덕션이 광고나 뮤직비디오를 다량으로 제작하는 곳이었어서 이때가 2세대 아이돌들이 활약을 이제 한창 하던 때였거든요. 뭐 빅뱅이나 2PM, 원더걸스 이런 이제 아이돌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었고 당시에는 아이돌로만 가요계 산업이 점철된 것은 아니었고요. 뭐 락이나 힙합이나 각각의 이런 발라드 가수들, R&B 뭐 여러 장르들이 함께 다 같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있었어서 이 당시만 해도 뮤직비디오 장르가 다양성이 많이 허용되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후에 말미에 가장 이제 굵직한 커리어를 쌓은 거는 드라마타이즈였는데 이때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였지만은 실상으로는 단편 영화 스타일의 뮤직비디오가 많이 허용이 되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반전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이 당시 영화 전공하시던 분들이 뮤직비디오 작업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단편 영화처럼 만드는 이런 실험적 시도나 다양성이 좀 허용되던 시기였다가 이후에 이제 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돌 이제 댄스 기반의 뮤직비디오로 시장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우연히 시크릿 가든이라는 SBS에서 굉장히 성공했었던 이 드라마의 OST 영상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가 OST 음원과 드라마가 같이 이제 윈윈하는 구조로 성공했던 사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 배우인 이제 주연 배우 현빈 씨가 직접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것이 큰 화제가 되면서 드라마가 종영을 했는데 이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OST를 모아가지고. 근데 그 콘서트 이제 티켓팅이 열리자마자 5분도 안 됐는데 전석 매진이 되면서 굉장히 호황기를 누렸었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도 많은 제의가 들어왔던 게 음악이 베이스가 되고 OST 이제 사업 구조가 투자자에서부터 이제 인벌브가 돼서 들어오는 드라마 작업들이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오션 라이크 미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주인공인 이제 영화였었는데요. 이제 부천국제 영화제에서도 초청 상영이 됐고 투자 단계에서 OST 기획이랑 드라마 기획을 같이 시작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사례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구조 모색에서 음원이 이제 같이 유기적으로 드라마랑 규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이때 이제 시크릿 가든 이후에 OST 성공 사례부터 슬슬 체감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중간에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돌 중심의 댄스 뮤비가 조금 더 이제 뮤비 시장을 차지하게 되면서 저는 이 당시에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로 조금 더 커리어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다른 공부를 좀 해보자 싶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공부하던 시기에 마침 이때 이제 융합, 통사
스텝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고요. 2014년, 15년도 이때의 또 기조에 따라서 이제 당시에 페이스북이 어떤 현 메타,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는 조금 더 뒤에서 팔로잉을 하던 때였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숏폼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무료 연재를 하고 그걸로 이제 많은 팔로잉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디지털 스튜디오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뭐 피키캐스트는 지금은 사라졌는 지 오래됐지만 피키캐스트의 후예들은 나중에 이제 파견무소라는 기업을 다시 만들어가지고요. 카카오 이제 엔터테인먼트 손자회사가 나중에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72초라는 채널, 그 다음에 제가 1호 연출자로 합류했던 곳은 와이남 미디어라는 곳이고요. 와이남 미디어는 현재도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도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채널 쪽에서도 계속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종합 콘텐츠 제작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출자돼서 나온 이제 플레이리스트, 이런 이제 흐름들이 디지털 스튜디오로 등장해서 유튜브에서 뭐 300만, 40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자체 IP를 꾸준히 육성해서 IP 비즈니스를 도모하는 이런 신종 이제 산업군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았다고 말씀드렸던 와이너 미디어에서 이제 제작한 웹드라마 중에 제가 인발부를 했었던 작품들 라인업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보통 드라마를 이제 웹드라마를 기획을 할 때 이런 디지털 스튜디오들은 이제 각자 본인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유치해 놓은 구독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콘텐츠를 이제 소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세계관을 형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인기 IP로 자리 잡은 웹드라마 하나 탄생하면은 거기에서 제일 사랑 많이 받는 캐릭터 하나를 떼가지고 그 캐릭터 단독 서사로 또 다른 시리즈를 하나 또 개발하고요.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된 IP 세계관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재미있는 게 시즌제로 계속 작품이 쌓이게 되고, 이 시즌제로 가면 갈수록 이제 협찬이나 PPL이나 제작 지원으로 들어오는 광고 이제 건들이 특정 캐릭터 파워를 따라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캐릭터 팬덤들이 시청해주는 양이 절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제 타겟층이 뭐 2030 여성이고, 뭐 한 번 시청량이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오픈을 하면은 컨텐츠 시청량이 적어도 이제 250만 이상 나온다 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캐릭터를 소구할 만한 이제 타겟층에 어울리는 광고건들이 유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도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로 가져온 거를 그림으로 좀 넣는 게 조금 더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표를 도식화하면은 이렇게 세계관을 이제 펼쳐 나갔다는 거예요. 인기 IP가 하나 구축이 되면 이 웹드라마는 무료 시청을 하는 대신에 광고건으로 유치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리메이크 판권 수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랜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층을 공략하기에 좀 좋은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 서사 하나를 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1회 특별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사요. 그렇게 해서 브랜드 특별편을 만드는 비용이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예시는 제가 연출을 3년 동안 이제 꾸준히 했었던 시즌제 웹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오피스워치라는 작품이었고요. 요 작품은 아예 광고 유치용으로 만든 거예요. 광고 회사 사람들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아이템이 들어와도 부드럽게 이제 광고 소구를 할 수 있게 대본을 쓰는데도 너무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기획을 해서 나중에 시즌 3
때는 이제 네, 광 죄송한데 시간을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겠어요? 시즌 3 때는 이제 게임업 한 건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그 수익이 났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웹드라마는 로맨스를 많이 쓰거든요. 비용이 많이 안 들고요. 수익은 많이 나요. 그래서 로맨스를 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앞에서 봤던 이 작품을 리메이크했었던 외국 이제 감독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은 로맨스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바이블이나 하우투를 전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여기기는 했었거든요. 이거는 감각적으로 훈련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해외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한국 감독들의 코드나 바이블을 좀 받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썼는데요. 어쨌든 최근의 트렌드는 드라마도 예능도 소비자를 좀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는 아직 조금은 소극적이지만 예능에서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기울이고 있고 이 제목처럼 한류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소원에는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문화 또한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소회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서둘러서 마무리를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즐겨왔던 또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또 해외에서 호명되던 이런 드라마의 뒤편에는 이런 기획자들 혹은 드라마 제작사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현정 대표님 발표를 하는데 조금 다른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거기 단상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슬라이드 보고 발표하는 것만 하면 재밌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남이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는 신문식답을 하겠다. 근데 시간을 똑같이 다른 분들하고 하기 위해서 각 질문에 1분씩 1분 안으로 대답하는 마치 청문회 같죠?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질문을 미리 안 드렸어요. 대신 쉬운 질문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우리 객석에서 지금 궁금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잘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이사님 일단 책 어떤 부분 쓰셨는지 내용을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커넥터의 시선으로 본 K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본 책을 썼고요. 그냥 어떠한 학문적인 것보다 제가 24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풀어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남이사님한테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굽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은 저희 모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 컨텐츠를 이쁘게 보이게끔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들 파는 사람, 그것들을 배경을 깔아주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널리 퍼지게 하는 사람들은 저희 모두 하나하나가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결국은 지금의 한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이사님 내용을 보면 연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 연결이라는 단어가 이사님 삶하고 일에서 중요해졌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맨 처음에 이 업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코트라라고 다들 아시죠? 코트라에서 시장 개척단으로 기업들 모시고 해외에 나가서 기업들 만나게 하는 거, 그리고 해외에서 바이어분들이나 이제 연사분들 모시고 와서 국내에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배웠었던 건 미팅과 연결과 네트워킹 이런 단어들이었고, 실질적으로 23년을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비즈니스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컨퍼런스 같은 거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죠. 요즘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변수가 많았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배웠다 하는 것을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배웠었던 건 겸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들 모두를 하나하나 다 응대하고 하는 것들이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스케줄이 꼬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은 와 있는데 국내 기업이 안 와 있거나, 아니면 국내 기업이 와서 기다리는데 해외 바이어가 갑자기 펑크가 났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분이 성격이 약간 불같으신 기업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책상을 거의 들고 없는 수준의 뭐 약간 욕은 아니지만 언성을 높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뭐 20대 중후반 이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겁도 나고 그랬었는데 어떤 깡따구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맞짱을 써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90도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분의 지금 넘어갈 것 같아요. 빨리 끝내세요. 그분에 맞춰서 진행을 다 응대를 해주고 났더니 다 모든 것들이 끝내고 난 다음에 거꾸로 그분이 와셔서 저한테 고맙고 죄송하다. 그리고 근데 그분이 결국은 그 바이어를 만나서 비즈니스가 성사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자님 글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콘텐츠 비즈니스도 결국 사람 중심의 산업이다라고 쓰셨는데요. 콘텐츠 산업에서 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개발자들이 거의 메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개발자. 근데 개발자는 물건을 팔지를 못합니다. 근데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고 그들의 마음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이건 안 되는데 왜 자꾸 하시죠? 그 얘기에 그러니까 질문에 질문을 꼬리 있기인데요. 지금 방금 얘기했죠. 많은 연결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연결 한 건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게임 쪽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었을 때 한참 중국 쪽의 한학령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중국에 비즈니스조차 못했던. 근데 광주에 있었던 게임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바이어한테 어떤 식으로 연결을 듣고서 연결시켜준 케이스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제3국을 거쳐서 제3국의 다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라는 것을 중간에서 그냥 툭 뱉었던 말인데, 그거의 하나의 모티브로 실질적으로 거래까지 이루어진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류가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콘텐츠 산업에서 우리 김재현 PD님도 오셨고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까 현정주 선생님도 PD 출신이시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남이사님 보기에 한류의 힘은 이 콘텐츠의 힘입니까? 아니면은 플랫폼의 힘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힘입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어요? 저는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이고 그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도 사람이고, 아무리 AI가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AI를 움직이고 쓰는 거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질문이 아주 의문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현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그러니까 딱 정말 콘텐츠가 그 장르에 머무르지 않죠. 예를 들어 뭐 게임이 웹툰이 되기도 하고 웹툰이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BTS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굿즈를 팔아서 이 K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확장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남이사님 같은 기획자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OSMU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IP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OSMU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저는 그간의 OSMU 같은 경우는 많이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웹툰 IP가 영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게임화도 되는 그런 장르적인 변화는 됐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게 산업군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IT와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콘텐츠가 조선사업이랑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IP 한류의 콘텐츠가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미국에서 보여지는 뭐 미키마우스라든가 오래된 아주 오래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처럼 우리나라의 콘텐츠들도 한류가 그냥 금방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9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엑스에서 큰 행사 주관하셨죠?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좀 사진 찍고 계신 고삼석 위원님 비롯해서 K 엔터테크의 파이오니어링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컨퍼런스를 하셨는데요. 지금 AI를 비롯해서 엔터테크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연결자, 사람의 역할이 계속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왜 그러냐면 혹시 AI 툴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챗GPT도 썼었고 요즘은 크로드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AI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들 답이 정말 천만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이 사람이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친구한테도 계속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하고 AI의 관계도 결국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답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마지막 질문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너무 이제 좀 가혹한 것 같아서 마지막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하게 1분 동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과 연결이라는 키워드만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려서 너무 지겹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제가 이 책에 같은 공동저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많은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저는 현장에서 뛰고 부딪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제가 겪었던 거 그리고 사람들하고 겪어지면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적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아까 한류에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저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류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한류를 확장시키고 키 콘텐츠를 점점 널리 퍼지는 것에 우리가 모두 다 주인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말씀 잘하시죠. 다들 내용이 좋을 뿐더러 형식까지도 아주 멋지게 잘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패널 분들한테 우리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진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좀 이렇게 이동 전달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김재현 PD님 전 KBS에서 난리시던 베테랑 프로듀서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은 콘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상대 회사하고 계약하는 문제인데
계약 시의 팁이랄지 그 여러 가지 그 콘텐츠를 계약을 했는데 이 콘텐츠가 더 확장되고 생산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잘 모를 때는 그럴 때 그런 캐파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약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바로 우리 마케터의 왕자 근호진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요즘 물론 지금 워낙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뭐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바이어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상황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우리 전문가들을 아실 때 IP라고 그러죠. Intellectual Property인데 그 IP를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확보하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드라마나 콘텐츠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또 나중에 지금은 잘 단순하게 팔리지만 또 나중에 더 확장돼서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거를 나중에 가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IP를 확보하시는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매체와 국가별로 전략이 더 달라야 합니다. 그냥 요즘에 뭐 워낙 OTT들이 있다 보니까 OTT들의 일괄적으로 그냥 판매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만, 저는 오히려 각 나라별로 또 각 매체별로 전략을 세워서 IP를 본인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매체별 플랫폼을 최적화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질문 거기 저 뒤에 젠틀맨한테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도록하겠습니다. 뒷자리에 유건씨 KBS 방송문화연구소 전 방송문화연구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유건식입니다. 한류를 만든 보이지 않는 숨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제가 다 발제까지 해놓고 페이스북에서 띄워놨는데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더 많은 얘기를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현영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마이스 산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더 재밌었던 거는 제 딸아이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훨씬 더 공감되면서 그거 전부 다 캡처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이거 참고해서 보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는 나왔지만 갈수록 이제 이 전시산업, 이벤트 산업 이런 것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 산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류와 이벤트 산업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더 잘 갔으면 좋겠는지, 지난주에 아까 얘기했던 에터테크 그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 계획이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기획하는 것들을 AI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더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리 보게 되는 건 똑같은 생각을 그냥 하나의 일직선으로 생각하던 거를 조금 꼬아서 생각하면 저희가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되는 거를 던지면 AI는 그것에 대한 답을 금방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기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들도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만들 수도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늘 생각했었던 전시라던가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라던가 저희가 늘 획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에서
이것 똑같이 융합적으로 믹싱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남사님께서 지금 방금 답을 잘 해주셨는데 아마 이 질문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AI 시대에 K-엔터테크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뒤에 저기 앉아 계시는 고삼석 위원님께서 더 통찰이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좀 백업 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방금 앞에 열심히 사진 찍고 그러고 있었습니다만, 예, 사실 저도 뭐 지난번에 우리 백예영 회장님께서 책 주셔가지고 잘 읽고 있고요. 하여튼 이 한류라는 게 뭡니까? 사실 수용자, 이용자들이 먼저 사실은 만든 거죠. 국내외에서. 그러나 또 거기에 이제 선구자로서 또 시조새로서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간 그런 어떤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요즘 해외를 다니면서 엔터테크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보면 전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갑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우리 콘텐츠 기반의 AI와 콘텐츠 기반의 엔터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게 좀 활성화됐다고는 좀 생각지는 않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르로서도 그렇고 또 특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XR이나 이걸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아레나에 이어서 아마 그런 XR 공연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콘텐츠 영역에서 테크로 또 그다음에 테크에서 콘텐츠 영역으로 결합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작하시는 분들, 테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남현정 우리 대표님처럼 이런 어떤 이벤트라든가 또 여러 행사를 통해서 결합해주는 그러한 장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시면서 이러한 어떤 콘텐츠와 테크, 그리고 광의로 보면 이제 콘텐츠, 미디어, 테크가 같이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서 좀 한번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내지는 어떤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 전략들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마이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권호진 국장님은 정말 시조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또 우리 PD님도 정말 KBS 아메리카, 남미 이렇게 했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권호진 우리 국장님께 시조세니까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저는 사실 이제 콘텐츠 판매보다도 국내 미디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 내지는 엔터테크 사업자들하고 해외 정부나 해외 사업자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요즘 많이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솔직히 약간 이제 방송사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방송사들이 콘텐츠 판매하는 것은 좀 이렇게 경험이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협업해서 하는 거, 콘텐츠 판매하고 그걸 프로모션하는 거 외의 영역에서 정말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기회들이 있고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도 해보니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니들이 한번 어떤 제안을 하는지 보자. 솔직히 그리고 본부에는 각 방송사 본사에는 이 글로벌 마케팅 할 수 있는 분들, 그다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보셔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콘텐츠 관련된 판매, 협업 이걸 뛰어넘는 정말 방송사들이 할 수 있는 콘텐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글로벌 협업 전략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현주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권호전 국장님과 우리 김경희 PD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인정 대표님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단일 콘텐츠가 아니라 기업 대 기업, 그러니까 KBS라는 기업이고요. 또 다른 기업, 미국에 있는 채널 사업자, 플랫폼. 이 사례는 협력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신뢰가 쌓여야 되고 또 상대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과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오래전 일이지만은 제가 이제 KBS 아메리카에서 근무하던 시절 미국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최대 위성 플랫폼인 디렉TV와 그 KBS 월드 채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뭐 KBS 월드 전에 SBS도 들어갔고 MBC도 들어갔고 다른 모든 채널도 들어가고 KBS 월드 채널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일 뭐 이건 뭐 사실은 이거 기업 비밀이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제일 좋은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앞서 다른 채널들이 이뤄놓은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저희가 또 전략적으로 이만큼 불러야지 KBS가 들어가야지 너희들이 운영하는 이 채널 자체가 그 K 콘텐츠 플랫폼 자체가 가장 힘을 가진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면 너희는 완성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야지 너희 채널이 완성이 된다라는 충분히 그 설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또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에서 현장 PD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만든 프로가 KBS에서 최초로 TV는 사람 도전지구부터 이런 것들이 해외에 팔렸을 때 그 제작 현장 PD는 이런 나쁜 인센티브도 없고 싹 제외돼요. 그냥 뭘 팔았으니까 그 프로그램 뭐 기획 안 하고 뭐만 달래. 그리고 그 영업 담당자들이 하는데 좀 웃겨내 보면 이 겉만 보고 이게 하는 것보다는 그 현장의 PD들하고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제작 PD들을 완전히 숙계시키고 월급을 받는다는 월급쟁이라는 이유로 인센티브 1원도 전 못 받았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선배님 아마 요즘 시대였으면은 백만장자가 됐을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론칭했어요. 요즘 또 잘 나가는 PD들, 제가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양석 PD, 김태호 PD들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또 몸값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인센티브가 또 이 업계에 또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되는 데는 우선 우리 선배 세대들의 그런 노력과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이 너무나 한 2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는 그런 답이지만 우리 금 박사님께서 짧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경희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아픈 부분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미디어나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롱텀의 시각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단기 짧은 수출이나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방송사들의 입장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롱텀으로 장기적인 비전에서 이 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를 볼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또 비전도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고상석 위원님처럼 좀 정책적인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다 고맙고 반가운 분들이지만 특별히 한 분이 좀 더 반가운 분이 있어요. 저랑은 SNS 친구신데 오늘 현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안나 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인사도 시켜드리고 저 독일에서 한국학을 공부를 하셔서 한국말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인사도 시켜드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받고 싶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독일 출신 윤아나라고 하고 오늘 발표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아리랑 TV 중학교 때 보고
그 당시 이제 이수지 감독님 말씀하신 이런 뮤직비디오 약간 단편 영화처럼 너무 흥미로웠고, 그래서 나중에 2011년 벌써 15년 전인데 독일에 있는 한국학과 그리고 영상원 이제 전공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전공자들 5명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한 100년 넘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부터 한류 어떻게 확산하고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K 콘텐츠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여기 연기과 항상 유일한 외국인으로 극단 소속도 되고 항상 유일한 외국인이었는데, 제가 만든 작품 중에 그 대표작 하나 말씀드리자면 안나전 외국인이 춘향전을 연기한다면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이제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이제 외국인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이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한국 콘텐츠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확산뿐만 아니라 확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지금 계신 분들도 이런 약간 다문화 사회 K 콘텐츠는 더 이상 조금 다른 색깔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수지 감독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저보다도 더 조리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랑 토론 주제로 지금 갖고 있는 토픽 중에 하나예요. K 콘텐츠는 형식인가 아니면 이제 자격인가, 국적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담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조금 추적을 해보면 20대에서 30대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고 체감하고 있는 국내 이제 K 콘텐츠 소비자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K 콘텐츠는 형식이나 폼 이제 그걸로 더 많이 추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블랙핑크 리사가 K라는 단어가 달려 있는 이제 어워드를 해외에서 VMA에서 받아도 이거는 이제 한류의 영향으로 인지되는 그런 결과나 마찬가지의 실제 설문조사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제가 뭐 정답이 이거다 저거다 저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연구자들이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을 이제 계속 추적하고 있고 답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답도 너무 잘해주셨고, 우리 그 최성규 관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죠. 박 PD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아니요, 먼저 하시죠. 먼저 아니 여기 제가 한류를 만들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깊은 내용까지는 문외한이고 한류에 대해서 보기만 하고 즐기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제가 인사는 안 드렸지만 여기 훌륭하신 뭐 제작자나 방송국에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류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손도 보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만 좋다. 예를 들어서 뭐 탤런트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게 해주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건 뭐 굉장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 겸 깨알 같은 하나만 더. 네네 말씀하시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간단히 뭐 그냥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AI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AI하고 직접 부딪히고 이제 배 박사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오고 우리 모두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AI를 편리하게 충분히 이용을 하고 또 도움을 받고 우리 문화가 발전이 될 텐데 AI에 관해서 윤리 문제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우리한테 온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문제 제기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사실은 국합으로 홍보하려고요. 두 번째 AI 관련된 거는 우리 금 박사님께서 짧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보여야 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그 저희들도 감히 외람되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한류를 만들어낸 정말 수많은 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그야말로 스타들이라든가 혹은 산업적인 숫자들 이런 것들만 평가를 받았는데 그 뒤에 카메라 뒤에서 산업의 역군들 혹은 정책의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살고 그분들의 지혜와 힘을 빌어서 우리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도모해보자 라고 만든 게 K 콘텐츠 아카데미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류의 주인공인 저희가 뭐 BTS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한류입니까? 저희가 K-드라마 열심히 본다고 한류입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안나처럼 이렇게 해외에 있는 우리 한류 팬들이 K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정말 주인공들이죠. 그 주인공들을 우리가 제대로 그분들의 욕구와 상상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계속해서 그 향유를 지속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만든 모임이 K 콘텐츠 아카데미 포럼이거든요. 저희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주 젊은 대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한나도 우리 K 콘텐츠에 애정이 많으니까 가입하세요. 여기에 이미 한 20분 정도의 외국인들이 계시고 독일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에 이미 지부가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입하면 되느냐? 끝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국학부 홍보 겸 대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금 박사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AI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방송사나 제작사들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안에서 AI들이 많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중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는 전쟁도 이란에서 하는 전쟁도 지금 AI를 이용한 전쟁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윤리 문제는 진짜 앞으로 정말 전 세계가 고민해야 될 문제로 또 석학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성균 관장님께서 계시는 이 성균관과 우리나라의 유교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윤리 문제 이런 부분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성균 관장님께서도 그 AI 윤리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감사하고 답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렇지만 아까부터 우리가 박성호 PD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까부터 그랬는데 지금 방송 미디어 학회에서 방송학회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 학회에서 떠오르는 우리 학자 우리 박성호 박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질문을 손 들고 이렇게 오래 기다려보는 것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한류학부 최근에 방송학회에서 K 플랫폼 해외 진출 얘기를 갖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저희 오늘은 거의 잔칫날 같잖아요. 엄청난 촛불을 터뜨린 날 같아요. 근데 산업적인 실상은 지금 어떠냐 하면요. K-팝하고 K-드라마 좀 다른 경우에 속하는데 거의 아사 직전이라고 해요. 뭐냐면 저희 촛불 터뜨린 사이에 이 한류가 서스테이너블한 건지 아닌지 반문을 던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그 하나의 대안으로 K 플랫폼 진출을 얘기했고 그거를 동영상 OTT가 아니라 팬덤 플랫폼으로 진출하자 그랬어요. 이유가 저희 나라 지금 OTT, TV 웨이브 죽는 사이에도 넷플릭스는 승승장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티스트들은요 박수를 막 쳐요. 한국 OTT 망해도 자기들 먹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K 팬덤 플랫폼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외에 구체적으로 실제로 한류가 지속되려면 시급한 전략이 시급한 자잘한 전략이 뭐가 필요한지 실제로 유통도 하셨고 그런 현업자분들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이 한류가 서스테이너블 하려면 지금 급한 게 뭔지가 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PD인데요. 대체로 편성 시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려고 해서 마침 너무나 좋은 질문을 주셨기에 이거는 우리 패널 나오신 패널 분들한테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짧게 듣는 걸로 오늘 포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다른 질문이 많으신 분들은 좀 미뤄뒀다가 우리 코카프 곧 홈페이지도 열고 또 다음 모임 있고 그럴 때 혹은 끝나고 또 우리 디브리에서 그런 질문들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 그 남이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남이사님부터 해서 우리 금박사님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 남이사님 순발력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답을 해드리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 회장님께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데요. 한류의 지속 가능성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한류의 지속 가능성은 아까 수고하셨으니까 한번 띄워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지 감독님. 네, 저는 주로 연출자다 보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마련이 돼 있고 요즘은 제작사에서 이 시나리오의 주연 배우 섭외가 먼저 기획이 된 다음에 연출자가 이제 후반에 합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작가님이 만든 시나리오, 배우, 주연 배우, 연출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메이드가 되는 과정에서 주로 보게 되는 시나리오 장르 소재 그 다음에 여기에 매치되는 주연 배우의 이 이제 트라이앵글이 되게 고착화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다양성이 조금 더 허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체감을 많이 하긴 해요. 물론 이제 투자나 수익이나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하다 보면은 되는 요소들을 메이드 해야 되는 니즈들이 분명하게 있긴 하지만 조금은 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부분이 한번 튀어나와서 성공하게 되는 사례도 허용될 수 있는 이런 슬롯이 조금 열리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사장님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생각하시게 한류라고 얘기하셨는데 한류라는 너무 지금 거대 개념이 돼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류가 지금 팽창을 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돼가지고 확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류는 거대 비즈니스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산업 종사자들이 지금 한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는 없습니다. 개념 자체는 망할 수 없고 산업 자체는 망할 수 없고 확장될 뿐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재생산되면서 확장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각자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할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말을 던지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잠깐 당황했는데요. 그냥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류라는 것보다 제가 했었던 게 웹툰이면 웹툰, 게임이면 게임, 방송이면 방송, 음악이면 음악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즘 가장 많이 제가 접하고 있는 게 웹툰입니다. 웹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가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거꾸로 웹툰 시장이 보이진 않지만 이제 좀 열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잘하는 것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완성본을 갖다가 파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른 형태로 뭐 드라마화 시키거나 장르와 다양시키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바라보는 거는 어떻게 하면 너네 그렇게 웹툰을 잘 그리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스토리를 만드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그런 포맷화된 것들을 해외 쪽과 글로벌화 시켜서 계속 믹싱을 해서 점점 넓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이 저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그 그림 잘 그린 작가들을 거꾸로 모시고 가고 싶어하는 것들도 많고 우리나라 색채나 여러 가지 손재주가 좋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계속 수입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들은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약간씩 그런 생각들을 바꾸고 있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강원진 박사님. 네, 우리 박성호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많이 동의를 하는 바인데 가장 기본적인 저는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문화로 보는 따뜻한 마음. 지금 모든 것들이 문화가 산업이랑 연계되면서 우리 일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욕심들이 많아지고 또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요? 좀 하여튼 그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제언에서도 드렸지만 저는 아까 고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화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문화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또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스탠다드가 높아요. 이 스탠다드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화에 대한 애정,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 다 좀 버리고 우리 산업과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각각의 위치, 또 국민은 국민의 위치, 또 정부는 정부의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면서 창작자들의 활약할 수 있는 어떤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팬베이스 플랫폼의 중요성, 요즘 위버스도 있고 또 다양하게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의견이시고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제가 클로징까지 이렇게 쭉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바람에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내용이 있는 그런 포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우리 패널 네 분한테 크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는 사실은 우리 이채정수 연구원장님 그리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는 우리 금융대 전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잘 어레인지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김혜진 박사님 잠시 일어나주시죠. 우리 슬라이드 체인지 준비 다 해주셨거든요. 신부를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바깥에 이승훈 선생님 계시나요? 들리나요? 바깥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 행사를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멀리서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이 모임이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하는 그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한류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손 K 콘텐츠 아카데미의 포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